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는 잠시 뒤에 듣도록 하죠. 자,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요 뉴스 의미와 배경 풀어드립니다. 이승훈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이 프로그램의 주 청취자분들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이제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인데요. 이 네. 기사분들과 관련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잠시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부터 서울에 택시 요금이 올랐죠? 그렇습니다. 지금 중형 택시의 기본 요금 오늘 새벽 4시부터 올랐는데요. 기존에 3,800원이었는데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됐습니다. 26.3%의 인상률이고요. 서울 택시 기본 요금이 오른 건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입니다. 지금 요금 인상과 더불어서 기본 거리는 기존의 2km에서 1.6km로 400m 줄어들었고요. 네. 거리당 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또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타자마자 기본 요금도 올랐는데 이제 달려가면 갈수록 속도가 오르는 속도도 좀 네. 빨라진 겁니다. 예. 그런데 택시 기사 또 승객 가운데도 이번 요금 인상의 실효성에 좀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요금 인상 반기는 서울 시민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이제 요금 부담 커졌으니까 아주 급하지 않으면 또 될 수 있으면 택시 타지 않겠다. 그런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좀 무리를 해서 이참에 차라리 차를 뽑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루 만에 말씀하신 대로 기본 요금이 1,000원 올랐습니다. 또 같은 돈을 내고도 이제 거리도 짧아져서 아마 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불만 아마 지금보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곳저곳에서 더 터져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오늘 밤부터는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상된 요금에 심야요금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였어요. 심야 할증 시간이 밤 12시에서 10시로요. 2시간 앞당겨졌고요. 네. 또 탑승객이 몰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는요. 할증률이 기존 20%에서 40%로 늘어났어요. 네. 이걸 심야 탄력 요금제다 이렇게 부르고는 있습니다. 자, 이걸 적용해서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새벽 2시 사이에 종강역에서 강남역까지 중형 택시로 한 10km 정도를 이동하면 택시비가 대략 17,700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이 요금을요. 이런 거 다 없던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오늘은 29.2%. 잘 귀에 안 들어오시죠? 한 4,000원 정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네. 물론 택시 기사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택시 요금 인상이 수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탄력 요금제, 벌써 시행한 탄력 요금제 때문에 가뜩이나 할증 시간에 손님 많이 끊겨 있는데 이제 요금 올랐으니까 당분간은 손님 또 줄겠죠. 예. 그 때문에 매출에 큰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런 말도 하고는 있습니다. 예. 타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총액은 비슷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 1,000원의 인상폭이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렇지만 또 일부 택시기사와 승객들 사이에서는 뭐 다 올랐는데 요금 인상도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지금 그 말씀은 아마 상대적으로 택시 기사님들 사이에서 그런 말을 하는 분이 더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택시 가장 기본적인 연료가 LPG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LPG 가스 요금 많이 올랐고 또 옆에 다른 물가들도 다 올랐기 때문에 네. 해서 택시 요금도 오르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인 거죠. 또 그동안에 정말 오랫동안 택시 요금 오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때문에 조금 더 올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시민들 가운데서도요. 서민 입장에서 택시 요금 이렇게 오른 거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 하지만 오랜만에 요금 올린 거 아니냐면서 인상 시점이 조금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네. 문제는요. 이제 택시 요금이 아니라 이제 지하철, 버스 등
뭐 보통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아닙니까? 예. 이런 다른 요금의 인상이 예고가 됐다는 거죠. 서울시는 오는 4월 말까지입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을 300원씩 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하철 요금은 현재 가장 기본 요금인 1,250원에서 1,550원이 되는 거고요.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요금은 900원에서 1,200원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네. 또 이번에 중형 택시 요금 올린다는 그런 말 하면서요. 마치 소형 택시는 요금을 동결한 걸 강조한 것 같다. 이게 참 기분이 나쁘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김영민 아나운서. 네. 소형 택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소형 택시 우리가 기존에 아는 그 승용차가 중형 택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소형 택시는 뭐죠? 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별도 구분이 있나요? 소형 택시? 아마 그 이재원 앵커와 저는 아마 소형 택시가 기억이 날 텐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갑자기 이제 그 뭐 중형급, 준중형급 이상이 되면서 네. 중형 택시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소형 택시가 그 소형 택시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략 젊은 분들은 소형 택시를 본 적도 없다 이런 분들이 머릿속에 많이 전혀 떠오르지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소형 택시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건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안 보시는 분들은 제가 젊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을 뻔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제 당분간 택시를 타는 것은 좀 꺼릴 것 같아요. 일단 요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또 지나면은 한두 달 정도 지나면 또 원래대로 택시 승객은 그대로 뭐 돌아가는 그러한 이제 양상을 여태까지 보여왔었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그 물가에 이제 순응하게 되는 거겠죠. 네. 예. 자, 예,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물가가 오른다는 소식, 예, 반가운 소식이 될 수는 없죠. 예, 좀 저 서민 생활 좀 주름살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좀 계속 우려가 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과 유족 뜻에 따라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윤 대통령에게 해임도 건의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장관의 문책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의원총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소추를 포함한 다양한 문책 방안을 두고 당의 의견을 모을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렇게 발언했기 때문에 내일 의원총회에서 탄핵 소추안 발의를 결정할 가능성이 좀 큰 걸로 전망이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탄핵 소추가 여권 발목 잡기다라는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추진 이제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당 대표가 지금 검찰의 압박을 받는 지금의 상황에서 여당에 대한 공세를 더 강화하겠다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아침에 원내대책회의에서요. 지금 김영민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그 말도 했지만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탄핵소추 방안 놓고서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 또 문제가 있는 장관에게 법적,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 건 이건 국회의 의무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말을 봤을 때 또 그동안 민주당은요. 이 장관 탄핵과 관련한 법률 검토 계속 해왔던 걸로 알려지고 있죠. 네. 네. 이런 거를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또 말처럼 내일 의원총회가 열리면 그 자리에서 아마 탄핵소추안 발의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요. 국회에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 얘기였어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탄핵 소추 얘기는 뭐 워낙 많이 나오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 탄핵 소추가 뭔지를 좀 뉴스인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탄핵을 당한 장관도 많은가요? 탄핵소추란 말이 잘 이해는 되지 않으시죠? 뭐 자주 있는 게 아니라서 아마 더 그럴 겁니다. 우리 헌법에요. 65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탄핵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그리고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낸다.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는 169석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는 있는 거죠. 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갈 때까지 그때까지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장관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역대 국회에서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없군요. 우리 헌정사를 보면요.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게 모두 15건이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 가운데 가결된 건 기억 잘 아시겠지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임성근 전 부장판사 단 3건입니다. 물론 지난 20대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도 추미애 전 법무장관 그리고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였죠. 또 정종석 당시 행자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기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모두 부결이 되거나 본회의 보고한 뒤에 72시간 동안 표결이 안 이루어져서요. 그래서 폐기되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가결을 하더라도 최종 관문이요. 잠깐 언급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뭐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판결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거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얼마 전에 김건희 여사가 우리 기술의 주가 조작에도 가담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김의겸 대변인을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이 바로 수사에 들어갔죠? 네, 어제 대통령실이 고발을 하고 오늘 바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오늘 김 대변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서 관련 기록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의겸 대변인이 오늘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경찰이 이렇게 하루 만에 수사에 착수한 걸 두고 이런 걸 두고 전광석화라고 하겠구나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또 김의겸 대변인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라고도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이후에 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김의겸 대변인 개인이 아닌 민주당 법률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당이 나서서 이 사건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김의겸 의원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요. 대통령실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 그런 말 한 겁니다. 네. 고발은 모레 한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의 말은 김 의원이 개인이 아니라 당 대변인으로서 당의 입장을 논평한 것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법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법률위원회가 대응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네. 김의겸 대변인 이른 아침에 우리 뉴스킹에 나왔죠. 자, 재판장에 나와 있는 기록을 가지고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분명히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네. 맞고소하겠다는 그런 얘기겠죠. 또 자신의 주장이 가짜 뉴스라는 그 대통령실의 반박에 대해서는요. 도이치모터스 작전 세력의 핵심 인물인 증권사의 한 지점장이 몇 년 전에 재판을 받았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 우리 기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면서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그 일에 관련돼 있다는 주장 역시 굽히지 않았어요. 네. 김 대변인 또 이런 말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대선에서 이겼으면 사건을 뭉갰을 거란 말이냐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에 대해서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분야 올림픽이 있다면 아마 삼관왕쯤 했을 거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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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의 상관왕이 뭐 그런 종목이 있다면 상관왕도 가능하다. 예, 그런 식의 김의겸 의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번에는 좀 우리 중국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금 중국이 오늘부터 한국발 입국자 모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인데요. 중국에 도착하는 한국발 직항편의 모든 승객에게 PCR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지금 승객들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에서 기다려야 하고요. 양성 판정이 나면 자택 또는 숙소에 격리도 해야 합니다. 중국이 지난 1월 8일부터 입국 격리 PCR 검사를 폐지했는데 다시 우리나라에서 오는 승객에게만 이 검사를 다시 부활시키면서 사실상은 뭐 한국발 입국자에게만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중국이 이런 조치를 한 이유가 가장 궁금한데요. 왜 우리에게만 이런 불편함을 강요하는 건지 뉴스인 해주세요. 저희가 요 많이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가 중국을 참 갔다 오기가 참 편한 나라였다 이런 인상이 또 강해서 아마 그런 걸 것 같아요. 김 아나운서도 중국 다녀오신 적 있으시죠? 저는 그 중간에 이렇게 한번 거쳐가기 위해서 잠시 들렀던 적은 있는데요. 예. 환승하기 위해서. 네, 그 단어가 갔다 이거죠?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지금 환승을 잠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국을 직접 입국 그 절차를 밟아가면서 들어간 건 아니네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잠깐 환승을 하는 시간이 길지 않으면 나갔다 올 수도 있었어요. 제가 중국을 나갔다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잠깐 네. 또 관광도 그만큼 했군요. 좀 쉬웠던 기억이 나요. 무비자로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많은 비행기가 사실은 하루에 오가던 곳이 중국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아마 우리가 체감하는 게 더 체감을 했을 때 중국 가는 거 너무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너무 우리 막는 거 아니야. 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마오닝 이 사람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물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여러 명 있어요.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런 말 했어요. 일부 국가가 여전히 중국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네. 중국은 거기에 결연히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대등한 조치를 취했다. 그런 말 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말하는 일부 국가 바로 한국 얘기하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 정부가 이달 말로 예정했던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지 조치요. 그렇죠? 이걸 다음 달 28일, 그러니까 이달 28일까지 한 달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좋은 말로는 뭐 상호주의 그리고 좀 거친 말을 쓰자면 거기에 대한 추가 보복에 나섰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게다가요, 뭐 같이 뭐 보복 조치 당했습니다. 일본이요. 하지만 일본에 대한 비자 보복 조치는 풀었기 때문에 지금 모양새가 참 좋지가 않아졌어요. 예. 그렇죠? 더 그런 건 지금 중국 정부 우리를 향해서요. 직접 철회 요구했죠. 또 그러면서 거의 매일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예, 말씀하세요. 그 중국이 계속해서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게 그 우리 측의 첫 이제 조치 이후로 이제 대응 성격이잖아요. 근데 예. 지금 중국이 이렇게 대응 성격으로 조치를 취하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제 2월 28일 전이라도 좀 해제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는데 예. 좀 빨리 이게 서로 간에 해제를 좀 푸는 날이 오긴 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 양측 모두 이 문제를 갖고 좀 철학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한덕수 총리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한덕수 총리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뭐 다소 물러났다 이런 말이지만 한덕수 총리가 기자들을 만났어요. 연초가 되면은 뭐 이재용 앵커도 잘 아시지만 이제 기자들과 이제 기자 간담회 형식으로 이제 만나게 됩니다. 네. 자, 그때 기자들이 제일 먼저 한덕수 총리한테 뭐 물어봤겠어요. 지금 중국이 우리에게 비자 발급 제한 연장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했는데 한중 교류에 영향은 없겠습니까? 이 질문 먼저 했겠죠. 그랬더니 한덕수 총리가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내에 대한 사정이 지금 너무나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가 확보한 거라고 해봐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 사람들 PCR 테스트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결과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서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통제 지금처럼 쉽게 풀 수 없다. 그런 말을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무슨 말이냐면 다만 상황 충분히 파악해서 충분하게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예정된 28일이 아니라 그 전에라도 조치 여부 검토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19 방역을 놓고 벌이는 한중 정부 간의 이런 갈등이 자칫 국민 간의 감정 싸움으로 확대되지는 않을까. 그걸 마냥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의 걱정이겠지만요. 이미 중국에서는요. 한국에 가면 어두컴컴한 방에 가서 단체로 격리해야 하고요. 또 중국인만 노란 목줄 태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문이죠. 자, 그런 소문이 돌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감정이 많이 나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구독과 좋아요가 무엇보다 중요한 바로 중국 유튜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세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이 넘는 한국이 중국인의 한국행을 막으면서 과학방역으로 하는데 참 가소롭다. 이런 말을 하거나 중국을 빼놓고 해외 관광하겠다는데 그래 해볼 테면 해봐라. 그래봐야 한국만 손해라면서 조롱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유튜버들도 지금 맞대응하면서 국민들 간의 거리는 점점 더 벌어지는 그런 모양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양국 모두에게 좀 부담이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자, 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한중 간의 외교 관계까지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당분간 뭐 여행을 하든 뭐 어떤 업무가 있어서 중국을 가든 한동안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네요.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이승훈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